자,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사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고슴도치, 심지어 금붕어도 있고, 이구아나, 파충류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사랑이겠죠.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자, 그 사료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료의 종류 정말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마트를 가고 심지어 편의점을 가도 사료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그동안의 사료의 역사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처음에 사료가 나왔던 건요. 기존에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저희 일명 짬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이들의 사료였습니다. 심지어 외국에도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상업적인 사료가 처음 만들어진 게 1860년대라고 합니다. 1860년대에 뭐라고 해야지, 밀이랑 사탕무 뿌리, 소피를 이용해서 비스켓류를 처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븐 베이크 기술이 있으니까, 굽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반죽을 해서, 밀으로 반죽을 해서 그걸 비스켓류를 만들어서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업용으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영국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영국이 항구 도시가 많다 보니까 부둣가에서 개들이 이제 생선 잡아오면 기다렸다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때 선원들이 썩은 건빵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썩은 건빵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건빵류의 또 간식을 또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930년대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정말 심각했던 전쟁의 시기였죠. 그때는 이제 이동수단이 우리가 자동차 이런 거보다 말을 좀 많이 썼어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사실 가축이잖아요. 가축인데 그만큼 말의 소비량이 많아서 처음으로 만든 상업용 사료, 그 아이들의 푸드, 바로 말사료였습니다. 말고기를 사용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습식사료가 많았어요. 저희가 지금 요새 보시면 습식사료 아시죠? 지금 건사료, 습식사료 같이 나오는데 그런 통조림으로 된 그런 사료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전쟁 시기였다 보니까 이 보관율도 되게 중요했어요. 오래 먹을 수 있는 보관. 그렇기 때문에 통조림을 좀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통조림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 시절에. 자, 그래서 말을 이용한 사료가 처음에 아이들의 주식 사료가 시작하게 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사료, 강아지 사료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 거죠. 자, 이런 시기가 온 거죠. 드디어 이제 습식 사료가 생기면서 저희가 남은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한 시기가 옵니다. 자,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건조된 사료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사뮤엘 게인스가 만든 밀입니다. 밀. 드디어 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밀이 뭘까요? 자, 바로 건조시킨 사료입니다. 자, 그때는요, 100파운드, 45kg 정도의 파운드로 이제 포대로 해서 이제 대용량으로 많이 팔렸고요. 자, 식사 때마다 준비하는 부담이 좀 줄어가지고 이 밀에 대한 그때 호응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돼지나 닭, 소도 이런 사료를 줬지만 강아지에게도 이제 이런 편한 사료를 주기 시작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가 바로 1930년도 이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반에 이제 사료가 만들어지면서 유통이 시작되게 되죠. 그 유통이 시작된 게 여러분, 마이클 본이 만든 역시 나비스코라는 회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레오 아시죠? 오레오의 회사인 그 나비스코가 게사료를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식품점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쉽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사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1940년도 이후부터 그런 건사료도 있지만 거의 습식사료가 91%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현재도 우리나라가 약간 습식사료가 좀 뒤처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특히 고양이는요, 습식사료가 80% 이상 차지를 합니다. 지금 원래 사실 습식사료의 그 특징과 장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반려동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습식사료 위주의 좀 사료를 많이 급여하고 있는 편이죠.
자, 1950년도가 가까워지면서요, 이제 처방식 사료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료가 로얄 캐닌이라는 사료 아시죠? 로얄 캐닌이 사실 유명한 이유가 처방식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크거든요. 근데 그와 정말 양대 산맥으로 갖고 있는 우리 힐스라는 사료가 있어요. 그 힐스. 자, 힐스의 창립자인 마크 모리스 박사에서 발표된 자, 처방식인데요. 자기 환자, 이게 강아지 수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학 박사였는데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그 환자 옆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끝에 그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를 만든 게 바로 처방식의 최초입니다. 힐스가 처음 만들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이어가면서 사료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 이후에 가장 성황이 됐던 바로 1957년도 가축 사료로 유명했던 퓨리나사가 드디어 강아지 사료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료가 바로 도구초입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구초로 인해서 드디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사료는 다 펠렛 사료였어요. 펠렛 사료였는데 그 도구초로부터 익스트로전 사료가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팽창을 시키는 거죠. 그냥 고압으로 해서 계속 사출을 시키면서 팽창을 시켜서 아이들 소화율도 좋고요, 기호성도 높여주는 약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 거의 80% 이상이 이 익스트로전 방식으로 사료를 만들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료가 지금부터 파도를 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어졌으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게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문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으로 이렇게 전해들고 문서가 조금씩 그냥 원래 어차피 반려동물 분야가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뭐 선진국, 반려동물 선진국, 영국, 뭐 벨기에, 미국 이런 쪽의 나라에서 약간 좀 이런 약간 참고 자료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료 역사가 되게 궁금하시겠죠? 저희 나라 사료 시장은요, 거의 8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이죠. 그냥 88년도 올림픽을 생각하세요. 자, 올림픽을 계기로 생각해서 그 전까지는 진짜 집에서 남는 음식이 거의 주된 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방에서 이제 가축 사료와 함께 나왔던 뭐 진짜 진도 이런 사료들이 있어요. 거의 그냥 그때 그 시절에는 고양이랑 강아지 사료를 같이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료 시장이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저희 나라 사료 시장도 이제 불을 붙게 됩니다. 근데 거의 수입 사료에 의존하게 됐죠. 저희 나라도 이게 퓨리나가 거의 많이 차지했고, 뭐 유카노바도 있었고, 다양한 사료도 많고, 로얄 캐닌도 그때 있었어요. 예, 좋은 사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입 사료에 의존하게 됐는데, 거의 지금 저희 나라 보시면 이게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나라 통계청의 수입 사료와 국내 사료를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2013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수입 사료가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수입 사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국내 사료가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나오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시기에 이제 한 5년, 한 2016년도부터 국내 사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마트용 사료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저가 사료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수입 사료에 견줄 수 있는 좋은 사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대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든 이유죠. 자, 할인, 뭐 CJ제일제당, 동원 F&B, LG, 애경, 이마트, 뭐 롯데 다양한 대기업에서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히트친 한국 사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자연 뭐 유기농, 내추럴 코어 이런 사료 보면 거의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 사료가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와 그 정도의 판매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사료도 여러분 절대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수입 사료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밀.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피드와 푸드예요.
밀은 그냥 사료거든요. 근데 그 조금 좋은 말로 해서 피드도 하나의 사료예요. 사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붙는 게 바로 푸드입니다. 푸드는 뭐예요? 식품이죠. 그냥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휴먼 그레이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사료, 그게 바로 푸드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사료의 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료의 등급은 6단위로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쉽게 얘기하면 6등급이 바로 보통 사료. 그리고 그러니까 그로서리 브랜드라고 하죠. 그냥 진짜 보통 사료죠. 보통 사료. 그냥 적급 사료. 일반 사료에서 프리미엄 사료를 일반 사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슈퍼 프리미엄, 고급 사료. 그리고 홀리스틱, 최고급 사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게 바로 이 홀리스틱급이에요. 바로 3단계, 4단계에서 3단계. 바로 넘어가는 것이 홀리스틱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보편화되는 사료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유기농 사료, 오가닉 사료라고 하죠. 그 2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 쪽에 있는 우리 1등급이 바로 로가닉 사료죠. 오가닉 위에 있는 로가닉. 일명 변형이 없는 사료예요. 배합이 없는 사료죠.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이는 사료죠. 자, 그게 바로 이 사료 등급 6단계로 나뉘는데, 여기도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료의 등급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피드와 푸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옵니다. 자, 밑에서 6, 5, 4단계는 피드입니다. 바로 사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3, 2, 1단계는 푸드, 식품으로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6단계는요, 진짜 합성 보존제 막 이상한, 뭐 글리세린 이런 거 들어간 사료가 있어요. 진짜 완전 적급 사료죠. 지금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이런 사료 6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올라가는 사료 5단계는요, 옥수수와 밀을 주로 된 사료입니다. 그냥 옥수수랑 밀로도 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탄수화물 보충을 시켜주는 거니까, 포만감과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옥수수와 밀 같은 걸로 만드는 사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옥수수 조금 들어가, 이렇다고 5단계는 아니고 5단계는 거의 옥수수와 밀로 사용된 사료입니다. 자, 4단계로 올라가시면요, 드디어 부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산물, 육분, 어분,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근데 사실 죄송한데 어분이란 말이 나쁘진 않아요. 생선 고기로만, 그냥 생선 살로만 만든 어분은 좋은 어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산물은요, 살코기와 뼈를 통째로 같이 갈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살코기를 갈았는지 뼈를 빼고 갈았는지 모르는 사료들이 있죠. 그게 바로 4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부터 확실히 틀려져요. 이런 살코기에서 뭘 뺀, 그리고 대두, 콩도 좋은 콩, 그리고 유전자 변화 없는 식품, 이런 거, 그리고 건조 닭고기, 건조 칠면조, 건조 돼지고기, 이런 거를 건조해서 같이 배합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 원료가 가볍고 적으면 더 유통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건조된 재료를 써요. 그게 바로 홀리스틱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으로 올라가죠. 유기농으로 올라가는데, 유기농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70%, 95% 유기농 재료를 쓰는 유기농 사료가 있는데, 이제 등급으로 봤을 때는 2단계, 2등급서부터는 생육 위주로 씁니다. 진짜 생육으로 쓰는 거예요.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저희가 건조된 고기를 사와서 물에 불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코다리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게 저희는 밥 먹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양소도 떨어집니다, 건조를 시키면. 건조라는 건 뭐냐면 수분을 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포라든가 이런 거는 80% 정도의 수분을 빼서 20%의 남은 수분으로 계속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등급으로 올라가면 바로 생육 위주의 사료가 나와요. 돼지고기도 생, 소고기도 생, 닭고기도 생, 이렇게 생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이제 이 2등급에 있는 사료들이 거의 여러분 많이 보시면 그런 있죠. 오리젠, 에보, 아투, 이런 고급 사료들, 약간 좀 킬로그램당 생각하시면 한 25,000원 이상, 3만원 정도 되는 사료들이 거의 2단계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죠. 제가 요즘에는 사료들이 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 생육 위주의 사료가 2단계라고 했잖아요.
뭐 그냥 소 목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 방목한 소, 뭐 호주 청조무, 뭐 한우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등급을 높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넌지에모, 항생제를 쓰지 않은 소를 이용합니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이 생육 위주에서 2등급서부터는 뭐가 있냐면 그레인프리가 들어가요. 그레인프리가 뭐냐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곡물에서 알러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곡물에서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곡물을 뺀 그레인프리라는 사료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대신에 가장 상위 등급 1등급 쉽게 얘기하면요, 이 1등급 사료는 유통하기가 힘듭니다. 뭐냐면 가공을 안 하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화식 많이 먹으시죠. 그게 바로 1등급 사료입니다. 근데 그 화식이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식을 조금 비추해요. 왜냐면 사료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뭐 철분도 들었고 인도 들었고 모도 들어있고 그런 성분들이 정말 교묘하게 0.05% 뭐 0.1%로 배합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식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료를 먹던 친구들이 화식으로 넘어가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화식을 먹었다면 끝까지 화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식을 먹다가 사료를 넘겨? 그거는 조금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식은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금 시중에 나오는 좋은 사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료들을 먹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등급은요, 재료를 이용한 등급이었어요. 재료에 따른 등급이었고, 뭐 어떤 부산물이 들어간지, 어떤 생고기가 들어간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등급이 나눠주는 분야가 뭐냐면 제조 방법입니다. 제조 방법. 제조 방법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기존 사료는 펠렛 사료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펠렛이 뭐냐고 궁금하시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펠렛이 뭐냐면 톱밥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불을 때울 수 있는 펠렛 연료, 그리고 고양이 모래 같은 것도 펠렛으로도 만들어요. 그러긴 하지만 그 지나서 가장 많이 썼던 그 익스트루전 사료가 가장 보편화된 대중화된 사료입니다. 팽창 사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 120도 정도 열에 딱 고온 압축해가지고 그걸 사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튀기는 것도 있죠. 튀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 끼고 있다고 하고,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오븐 베이크 사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익스트루전보다 그 영양가가 좀 손실되는 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에서 천천히 굽는 거예요. 오븐 베이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빵 굽는 거죠. 빵 굽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기름기가 없어요. 오븐 베이크는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사료를 뜯었을 때 기름이 좀 덜 묻어나요. 대신에 기름이 좀 없으면요, 기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바로 동결건조사료입니다. 여러분, 동결건조에서 많이 들어가셨죠? 건조를 하는데 원래 건조는 열로 건조를 하지만 동결건조는 거꾸로 냉으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 파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결건조 사료가 사실 좀 귀찮아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랜마 루시라는 사료가 정말 되게 유명한 사료인데 이게 물에 불려 먹어야 돼요. 동결건조 사료는. 그리고 동결건조 사료를 그냥 생으로 먹는 친구들은요, 특히 동결건조 간식을 생으로 먹는 친구들은요, 급여 후에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안에서 불어요. 그리고 건조가 되게 퍽퍽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급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고양이 쪽에는 거의 뭐 지대한 관심이 많은 바로 캔 사료입니다. 습식 사료죠. 요새는 캔도 발전돼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통이나 약간 종이통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습식 사료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도 그렇고 우리 동물도 그렇고 수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사료를 먹고 또 물을 먹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습식 사료 자체는 그냥 수분을 자체로, 습식 사료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되려면 물이 70 이상이 돼야 돼요. 70% 이상이 돼야 돼요. 수분은. 그럼 더 좋습니다. 뭐 50%도 있고 60%도 있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한 70% 이상 우리 수분이 차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캔 사료, 바로 습식 사료가 더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선진국, 애견 선진국, 애묘 선진국,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습식 사료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사료를 고를 때 되게 고민되시죠? 사료를 고를 때 되게 고민되시는데, 사료에 고를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시는 건요, 우선은 사료를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선 원료명을 보겠죠. 뭐 이렇게 좋은 원료였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이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로 알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강아지들은요, 사료를 씹는 게 아니라 사료를 찢어 먹어요. 찢어 먹죠. 그러니까 사실 뭐 대형견이 바이트, 그냥 크기가 큰 걸 먹어야 된다, 작은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기, 맞는 크기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갱이가 적은 바이트를 계속 먹이던 아이가 정말 좋은 사료가 왔다고 해서 보니까 바이트가 커요. 큰 사료를 먹인다? 이 아이들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호성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바이트 차이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일단 뭐 작은 개니까 큰 바이트 먹으면 안 된다, 큰 개니까 작은 바이트, 이건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먹던 사료 알갱이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경험했을 거예요. 사료를 바꿀 때 기존 사료와 바뀔 사료를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점점 섞어가면서 급여로 해서 약간 거부감 없이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죠. 그때 작은 바이트와 큰 바이트를 섞었을 때 애들이 반응을 보세요. 큰 바이트 먹던 애들은요, 먹고 먹다가 큰 바이트 씹고 작은 바이트는 이렇게 톡톡 뱉어내요. 근데 또 작은 바이트 먹던 애들은 큰 바이트를 반쯤 씹고 반은 또 버려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되게 좋다 안 좋다, 사료 회사를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료 회사들은 바이트 크기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아시아 쪽 사료들이 바이트가 작은 편입니다. 아시아 쪽 반려동물들이 더 작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트가 작고, 서양,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면 바이트가 좀 큰 편. 유럽이 조금 중간이라고 보시면 미주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료 수입할 때 미국에다가 저희 아시아권 바이트를 따로 만드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큰 바이트를 많이 먹어요. 대형견이 많다 보니까. 뭐 사료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많은 사료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양한 사료인데 요새 특히 곤충 사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먹였던 사료, 그리고 대중화가 됐던 사료는 베이스가 치킨입니다.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닭이죠. 닭 사료가 닭으로 이용한 사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닭이 많이 키우고 싶게 키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강아지들이 닭에 대한 알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이 먹다 보니까 생긴 게 바로 그 알러지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소고기죠. 점점 소고기도 이제 알러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히트를 칩니다. 뭐? 연어와 오리가요. 근데 이제 오리와 연어도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동물의 내장 사료, 그리고 뭐 특이한 사료 있죠. 캥거루 고기, 그리고 뭐 양고기,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점점 알러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사료일수록 사실 그 곡물 그레인프리가 되는데 약간의 곡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옥수수라고 해도 그냥 옥수수와 유전자 변형 없는 옥수수, 넌지에모 옥수수 다 틀려요, 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곡물을 써도 상관없는데 점점 알러지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사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지만 강아지는 잡식동물이에요. 강아지는 잡식동물이라서 곡물도 먹어도 되고 뭐도 먹어도 돼요. 과일도 먹어도 되고. 과일 사료도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끝판왕,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곤충 사료입니다. 사람도 아직까지 우리 바이오 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람도 아직 곤충에 대한 그런 약간 좀 겁나는 거 있잖아요. 뭐 군뱅이가 뭐 간이 좋다 해서 막 군뱅이 확 먹고 뭐 먹고 하는데, 사람도 아직 조금 그게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들도 어차피 강아지들이 먹지만 그걸 주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거리낌이 있는데, 그래도 곤충 사료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한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게 수입된 사료가 한 5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곤충 사료도 지금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러지가 적으니까. 그리고 살이 안 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사료가 이제 좋다 안 좋다, 우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치킨 사료 못 먹어요, 이제 뭐 소고기 사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사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바꿀 때는요, 뭐 한 10일로 나누세요. 10일로 나눠서 처음에는 3일 동안은 기존 사료 70에 새로운 사료 한 30%만 넣어요. 그리고 먹여주시고 또 3일 이후에는 40%, 또 3일 이후에는 50% 이러면서 점점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사료를 바꿨더니 설사를 해요. 가장 많이 들어보고 가장 많이 해봤던 걸 거예요, 아마. 뭐가 있냐면 점점 요즘 사료가 좋아지면서 고급 사료가 되면서 고기들을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고단백질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료일수록 기존에 만약에 종이컵을 한 컵 먹었다. 그런 사료는 종이컵을 반 컵만 먹이면 돼요. 뒤에 보시면 사료 이렇게 먹이는 양이 있는데 똑같은 종이컵으로 줬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사료, 그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지인, 나의 친구가 정말 이 사료 좋아, 이 사료 정말 좋은 거야, 좋은 사료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좋은 사료는 우리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한 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반려동물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잘 먹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려동물과 사람 사료 이야기했는데 첫 방송에서 조금 너무 좀 우후죽순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준비해서 반려동물과 사람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